안녕하세요. 은은한 책방의 방지기 닥터 실버입니다. 아마 지난번에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이 책으로 시작을 했죠. 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지난번에는 파트 1 사람을 움직이는 세 가지 원칙, 그 중에 소제목 세 번째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부분을 제가 읽어드렸고, 오늘은 파트 3 좋은 관계를 만드는 대화법, 그 중에서 첫 번째 소제목인 논쟁은 피한다 라는 제목으로 읽어드릴 것입니다. 요즘에 대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보다는 좀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끼리 만나서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집안에서 남편이 3시기가 되고 4시기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뭔 얘기냐면, 직장을 계속 나가면서 일을 할 때는 회사에서 밥을 먹던 사람이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집에서 3끼를 먹고 어떤 사람은 4끼를 먹고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이혼율이 급증했답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런다고 이혼율이 증가한다. 이게 다 뭐 때문일까요? 사실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남녀관계도 좀 가끔 시간을 두고 보는 게 훨씬 더 연애가 잘 되잖아요. 매일매일 보다 보면 부딪히는 시간도 많아지고 결국 대화, 논쟁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을까?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중요하고 슬기로운 감방생활도 중요하지만 슬기로운 가정생활도 중요하죠. 자, 오늘 제가 이런 부분과 또 다른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논쟁은 피한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파트 3 좋은 관계를 만드는 대화법, 논쟁은 피한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나는 영국에서 로스 스미스 경의 매니저로 있었는데 그때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전쟁 당시 스미스 경은 팔레스타인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오스트리아의 전투 비행사였으며 전쟁이 끝난 뒤에는 지구의 반바퀴를 30일 동안에 비행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일찍이 이러한 시도를 했던 사람이 없었으므로 이 비행은 굉장한 선풍을 일으켰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정부는 그에게 $10,000의 상금을 수여했으며 영국 여왕은 그에게 기사자기를 하사하였다. 알기 쉽게 말하자면 그는 대영 제국의 찰스 린드버그였던 셈이다. 나는 어느 날 저녁 스미스 경이 주빈으로 초대된 만찬회에 함께 초대되었다. 식사가 한창일 무렵 바로 내 옆에 앉아있던 어떤 사람이 내게 이런 구절을 인용해 말했다. 우리가 엉성하게 일을 해도 하느님이 끝마무리를 해주신다. 그 사람은 이 말을 성경으로부터 인용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말은 틀린 것이었다. 나는 그 구절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므로 그가 틀렸다는 사실은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나는 자기만족을 느끼면서 내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 그 인용에 대한 잘못을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셰익스피어로부터 인용된 것이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인용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는 바로 내 오른쪽에 앉아 있었고 내 오랜 친구인 프랑크 가몬드는 내 왼쪽에 앉아 있었다. 가몬드는 셰익스피어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를 가몬드에게 제기하기로 작정했다. 가몬드는 우리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서는 식탁 밑으로 내 발을 차면서 말했다. 네일, 자네가 틀렸네. 이분 말씀이 옳아. 성경에 있는 말씀이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가몬드에게 물었다. 프랑크, 자네도 그 말이 셰익스피어로부터 인용된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아? 자네 말이 맞아. 그 말은 햄릿 5막 2장에 나오는 말이지. 그러나 이봐, 우리는 경사스러운 날에 손님으로 초대받아 그곳에 간 거야. 그런데 뭐 때문에 상대방이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야 하지? 자넨 그 사람의 체면을 살려줄 생각을 한 번도 하질 않았어. 그 사람은 자네 의견을 물은 적도 없고 또 그걸 받았던 것도 아니야. 대체 무엇 때문에 그 사람과 언쟁을 해야 된단 말인가? 언제나 모가 나지 않도록 피하는 것이 자네에게 득이 되는 일이야.
언제나 뭐가 나지 않도록 피하라. 가문드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그가 나에게 가르쳐준 이 교훈은 아직도 내 가슴에 살아있다. 그리고 나는 상습적인 언쟁꾼이었기 때문에 이 말은 나에게 참으로 중요한 교훈이 되었다. 나는 어릴 적부터 형이나 주위 사람들과 지칠 때까지 논쟁을 하기 좋아했으며 대학에 들어간 후로는 본격적으로 논리학과 변론을 공부했다. 그 후 나는 뉴욕에서 토론과 논법에 관한 강의도 했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토론에 관한 책을 저술하려고 마음먹기도 했다. 그때부터 나는 수많은 논쟁에 대한 자료를 구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접 실험도 하며 그 효과를 관찰하기도 했다. 그 결과 나는 논쟁에 있어서의 최고의 유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것은 논쟁을 피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10중 8구 논쟁의 결말은 서로가 자신의 생각이 절대로 옳았다는 종래의 생각을 더 한층 굳히는 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언제나 결말은 마찬가지다. 당신은 논쟁에서 이길 수 없다. 당신이 논쟁에서 졌을 경우에는 물론이고 이겼다 해도 역시 진거나 진배 없다. 당신이 만약 상대방의 이론을 상처투성이로 만들어서 마침내는 상대방이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치자. 그 결과로 당신은 유쾌할 것이다. 하지만 그 상대는 어떨까? 당신은 그 사람에게 열등의식을 갖도록 만들었으며 그 사람의 자존심을 손상시켰다. 때문에 상대는 속으로 당신을 저주할 것이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찌 되었든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제는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그의 생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대하여 이론으로 굴복시켰다 하더라도 그는 마음속으로 여전히 자신의 옳음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펜상호 생명보험회사는 보험 세일즈맨을 위하여 명확하게 논쟁에 대한 정책을 세워놓았다. 논쟁하지 말라. 이것이 그들의 명확한 정책이다. 판매에 있어서는 논쟁뿐만 아니라 언쟁 비슷한 것이라도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봤자 소비자의 마음만 상하게 되어 구입하고 싶었던 물건이라도 그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사지 않기 때문이다. 내 강좌를 듣는 패트릭 J. 오헤어란 호전적인 성격을 지닌 남자가 나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그는 화이트 모터 회사에서 트럭을 판매하는 세일즈맨인데 트럭 판매가 신통치 않았기에 나에게 조언을 청한 것이었다. 나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가 상대방과 언쟁하기 좋아하는 성격이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다. 특히 그는 자신이 판매하는 트럭에 트집을 잡으려는 상대방에게 참지 못하는 성미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들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 맹렬하게 논쟁을 벌이곤 하였다. 나는 그 사람들의 사무실을 걸어 나오면서 이젠 내 말을 알아들었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 말을 알아듣도록 설명하기는 했지만 그들에게 트럭을 팔 수 있었던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나는 오헤어에게 트럭을 파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현재 화이트 모터 회사의 제일 가는 세일즈맨이 되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상대방과 논쟁하는 일을 피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여기서 그의 경험담을 들어보자. 만약 지금 내가 어떤 사람에게 트럭을 팔기 위해 상담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그 사람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말한다. 화이트 트럭이라고요? 그걸 누가 공짜로 준다고 해도 난 그 회사 트럭보다는 후제이트 회사의 트럭을 돈 주고 사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나는 그의 말에 맞장구를 친다. 네, 후제이트 훌륭한 트럭입니다. 아마 후제이트를 사신다면 후회하지는 않을 겁니다. 후제이트는 인류 회사에서 제작한 것이고 양심적인 세일즈맨들이 판매하는 것이니까 믿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나가면 그는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데 논쟁의 여지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후제이트가 최고라고 말했고 나 또한 그렇다고 맞장구를 쳤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화제를 바꾸게 되고 화이트 트럭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말하게 된다. 그 전에 나는 어떠했는가?
상대방이 후제이트 트럭에 대해서 칭찬하기 시작하면 나는 후제이트 트럭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그런데 내가 후제이트 트럭에 대해서 험담을 늘어놓을수록 상대방은 더욱더 그 후제이트 트럭을 두둔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러는 사이에 그는 후제이트 트럭이 좋은 것이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그러니 내가 트럭을 팔지 못했던 것이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지금은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하지 않는다.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득이 되기 때문이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은 논쟁을 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승리를 쟁취하고는 무한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의 벗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 승리는 공허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공허한 승리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벗을 택할 것인가? 당신은 무엇을 택하겠는가? 우드로 윌슨 내각의 재무장관 윌리엄 G. 맥카드는 오랜 정치 생활에서 무지한 사람을 논쟁으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배웠다고 한다. 맥카드는 무지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나의 경험으로 미루어 본다면 교육 정도에 상관없이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논쟁으로 그의 생각을 변화시키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실례를 들자면 소득세 전공인 프레데릭 S. 파슨스라는 세무사가 정부의 세무검사관과 논쟁을 벌이게 되었다. 어떤 항목에 기재되어 있는 $9,000가 문제가 되었는데 파슨스는 이 $9,000가 현실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채권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에 대한 과세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통용될 수 없는 채권이라니 그런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들어본 일조차 없소. 이것은 분명히 과세 대상이요. 이게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니 그런 터무니없는 말이 어디 있어? 정부의 검사관은 완강하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 점에 있어서는 파슨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이 문제로 논쟁을 벌였지만 조금도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검사관은 냉정하고 거만하며 완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번 우기기 시작하면 분명한 사실이나 이론조차도 수긍하게 들지 않았다. 그래서 파슨스는 그와의 논쟁을 멈추고 화제를 바꿔 그를 칭찬해 주기도 했다. 물론 이 문제는 검사관님이 결정해야 할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에 비한다면 참으로 하찮은 것이지만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쩌면 틀렸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내가 소득세 부과에 관한 것을 연구하기는 했지만 그 지식은 모두가 책에서 얻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사관님의 지식은 경험으로부터 얻은 것이니 나보다 정확할 겁니다. 나는 검사관의 직업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소득세에 대한 참된 지식을 터득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파슨스는 자기가 부러워했던 점들을 솔직히 검사관에게 털어놓았다. 그러자 검사관의 표정도 풀어졌으며 그들의 논쟁은 거기에서 그쳤다. 검사관은 편안한 자세로 앉아 그의 경험담을 말하였고 나중에는 서로의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었다. 마지막에는 그 문제를 자세히 재검토하여 수일 내로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사흘 후 검사관은 직접 파슨스의 사무실로 찾아와서 그 항목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세무검사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통된 약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자기가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고 싶어 했다. 그래서 파슨스와 논쟁을 할 때 그의 권위를 주장함으로써 존경받고 싶은 의욕을 충족시켰던 것이다. 그렇게 그의 가치가 인정되고 그의 자아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자 그는 다시 친절한 인간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나폴레옹 왕실의 수석 시종인 콘스탄티는 조세핀을 상대로 가끔 당구를 쳤다. 콘스탄티는 자신이 썼던 나폴레옹의 사생활이라는 책에서 그때의 일을 이렇게 적고 있다. 나는 당구에 상당한 죄를 지니고 있었지만 항상 그녀가 아슬아슬하게 나를 이길 수 있도록 승부를 조작했다. 그 일은 그녀에게 대단한 기쁨을 주었다.
우리는 콘스탄트로부터 불멸의 교훈을 배우자. 그래서 고객과 애인과 남편과 아내로 하여금 가끔씩 벌어지는 하찮은 말다툼에서 우리를 이기게끔 만들어주자. 언젠가 링컨은 동료들과 과격한 언쟁을 일삼기 예사인 젊은 사관에게 이렇게 충고한 적이 있었다. 뜻을 높이 세우려고 결심한 사람이라면 사사로운 언쟁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법이네.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의 성격을 더럽히고 자제력을 잃게 하는 결과를 감수하는 짓은 피하지. 만약 어떤 일에 반 정도밖에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차라리 양보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네. 그 일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계획에 물리기보다는 차라리 그 계획에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지. 개를 죽인다 해도 그 계획에 물린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네. 자, 여기가 165페이지입니다. 논쟁은 피한다. 사실 이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감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런 얘기했죠. 요즘에 가정에서 부딪히는 일이 참 많다고. 여기서도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네요. 애인과 남편과 아내로 하여금 가끔씩 벌어지는 하찮은 말다툼에서 우리를 이기게끔 만들어준다. 그렇죠. 뭐 직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은 애인과 남편과 아내. 맞습니다. 가정. 이거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사실 이 챕터 말고도 인간관계론이라는 이 책에는 정말 좋은 소제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읽은 파트 3의 좋은 관계를 만드는 대화법, 여기서도 보면 1번 논쟁은 피하다 말고 2번에는 상대방의 실수는 지적하지 말라. 또 3번은 작은 소제목 3번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라. 소제목 4번은 공손하게 말한다. 소제목 5번은 숭고한 마음에 호소한다. 소제목 6번은 경쟁 심리를 자극하라. 그리고 또 대제목으로 상대를 이해시키는 특별한 방법, 또 대제목 5번째가 상대를 설득하는 9가지 비법, 대제목 6번째 누구든지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비법. 이렇게 정말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죠. 이거 다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여러분도 많이 그러겠지만 이 사람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드네요. 이렇게 계속 말을 많이 한다는 게. 근데 이 모든 과정이 말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그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도 이 책을 결국은 끝까지 다 읽었거든요. 근데 뒤에 보니까 부록에도 되게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어쨌건 참 이 책 권할만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좀 더 다른 내용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은은한 책방의 방지기 닥터 실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은은한 책방의 방지기 닥터 실버입니다. 아마 지난번에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이 책으로 시작을 했죠. 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이제 2번에 걸쳐서, 지난번에는 파트 1 사람을 움직이는 3가지 원칙, 그 중에 소제목 3번째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부분을 제가 읽어드렸고, 오늘은 파트 3 좋은 관계를 만드는 대화법, 그 중에서 첫 번째 소제목인 논쟁은 피한다 라는 제목으로 읽어드릴 것입니다. 요즘에 대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보다는 좀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끼리 만나서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집안에서 남편이 3시기가 되고 4시기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뭔 얘기냐면, 직장을 계속 나가면서 일을 할 때는
회사에서 밥을 먹던 사람이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집에서 세 끼를 먹고 어떤 사람은 네 끼를 먹고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이혼율이 급증했답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런다고 이혼율이 증가한다. 이게 다 뭐 때문일까요? 사실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남녀 관계도 좀 가끔 시간을 두고 보는 게 훨씬 더 연애가 잘 되잖아요. 매일매일 보다 보면 부딪히는 시간도 많아지고 결국 대화, 논쟁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을까?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중요하고 슬기로운 감방생활도 중요하지만 슬기로운 가정생활도 중요하죠. 자, 오늘 제가 이런 부분과 또 다른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논쟁은 피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파트 3. 좋은 관계를 만드는 대화법. 논쟁은 피한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나는 영국에서 로스 스미스 경의 매니저로 있었는데 그때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전쟁 당시 스미스 경은 팔레스타인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오스트리아의 전투 비행사였으며 전쟁이 끝난 뒤에는 지구의 반바퀴를 30일 동안에 비행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일찍이 이러한 시도를 했던 사람이 없었으므로 이 비행은 굉장한 선풍을 일으켰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정부는 그에게 $10,000의 상금을 수여했으며 영국 여왕은 그에게 기사 자기를 하사하였다. 알기 쉽게 말하자면 그는 대영 제국의 찰스 린드버그였던 셈이다. 나는 어느 날 저녁 스미스 경이 주빈으로 초대된 만찬회에 함께 초대되었다. 식사가 한창일 무렵 바로 내 옆에 앉아있던 어떤 사람이 내게 이런 구절을 인용해 말했다. 우리가 엉성하게 일을 해도 하느님이 끝마무리를 해주신다. 그 사람은 이 말을 성경으로부터 인용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말은 틀린 것이었다. 나는 그 구절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므로 그가 틀렸다는 사실은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나는 자기만족을 느끼면서 내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 그 인용에 대한 잘못을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셰익스피어로부터 인용된 것이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인용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는 바로 내 오른쪽에 앉아 있었고 내 오랜 친구인 프랑크 가몬드는 내 왼쪽에 앉아 있었다. 가몬드는 셰익스피어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를 가몬드에게 제기하기로 작정했다. 가몬드는 우리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서는 식탁 밑으로 내 발을 차면서 말했다. 내일 자네가 틀렸네. 이분 말씀이 오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가몬드에게 물었다. 프랑크, 자네도 그 말이 셰익스피어로부터 인용된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아? 자네 말이 맞아. 그 말은 햄릿 5막 2장에 나오는 말이지. 그러나 이봐, 우리는 경사스러운 날에 손님으로 초대받아 그곳에 간 거야. 그런데 뭐 때문에 상대방이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야 하지? 자넨 그 사람의 체면을 살려줄 생각을 한 번도 하질 않았어. 그 사람은 자네 의견을 물은 적도 없고 또 그걸 받았던 것도 아니야. 대체 뭐 때문에 그 사람과 언쟁을 해야 된단 말인가? 언제나 모가 나지 않도록 피하는 것이 자네에게 득이 되는 일이야. 언제나 모가 나지 않도록 피하라. 가몬드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그가 나에게 가르쳐준 이 교훈은 아직도 내 가슴에 살아있다. 그리고 나는 상습적인 언쟁꾼이었기 때문에 이 말은 나에게 참으로 중요한 교훈이 되었다. 나는 어릴 적부터 형이나 주위 사람들과 지칠 때까지 논쟁을 하기 좋아했으며 대학에 들어간 후로는 본격적으로 논리학과 변론을 공부했다. 그 후 나는 뉴욕에서 토론과 논법에 관한 강의도 했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토론에 관한 책을 저술하려고 마음먹기도 했다. 그때부터 나는 수많은 논쟁에 대한 자료를 구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접 실험도 하며 그 효과를 관찰하기도 했다. 그 결과 나는 논쟁에 있어서의 최고의 유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것은 논쟁을 피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십중팔구 논쟁의 결말은 서로가 자신의 생각이 절대로 옳았다는 종래의 생각을 더 한층 굳히는 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언제나 결말은 마찬가지다. 당신은 논쟁에서 이길 수 없다. 당신이 논쟁에서 졌을 경우에는 물론이고 이겼다 해도 역시 진거나 진배 없다. 당신이 만약 상대방의 이론을 상처투성이로 만들어서 마침내는 상대방이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치자. 그 결과로 당신은 유쾌할 것이다. 하지만 그 상대는 어떨까? 당신은 그 사람에게 열등의식을 갖도록 만들었으며 그 사람의 자존심을 손상시켰다. 때문에 상대는 속으로 당신을 저주할 것이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찌 되었든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제는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그의 생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대하여 이론으로 굴복시켰다 하더라도 그는 마음속으로 여전히 자신의 옳음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펜상호 생명보험회사는 보험 세일즈맨을 위하여 명확하게 논쟁에 대한 정책을 세워놓았다. 논쟁하지 말라. 이것이 그들의 명확한 정책이다. 판매에 있어서는 논쟁뿐만 아니라 언쟁 비슷한 것이라도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봤자 소비자의 마음만 상하게 되어 구입하고 싶었던 물건이라도 그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사지 않기 때문이다. 내 강좌를 듣는 패트릭 J. 오헤어란 호전적인 성격을 지닌 남자가 나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그는 화이트 모터 회사에서 트럭을 판매하는 세일즈맨인데 트럭 판매가 신통치 않았기에 나에게 조언을 청한 것이었다. 나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가 상대방과 언쟁하기 좋아하는 성격이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다. 특히 그는 자신이 판매하는 트럭에 트집을 잡으려는 상대방에게 참지 못하는 성미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들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 맹렬하게 논쟁을 벌이곤 하였다. 나는 그 사람들의 사무실을 걸어 나오면서 이젠 내 말을 알아들었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 말을 알아듣도록 설명하긴 했지만 그들에게 트럭을 팔 수 있었던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나는 오헤어에게 트럭을 파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현재 화이트 모터 회사의 제일 가는 세일즈맨이 되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상대방과 논쟁하는 일을 피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여기서 그의 경험담을 들어보자. 만약 지금 내가 어떤 사람에게 트럭을 팔기 위해 상담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그 사람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말한다. 화이트 트럭이라고요? 그걸 누가 공짜로 준다고 해도 난 그 회사 트럭보다는 후제이트 회사의 트럭을 돈 주고 사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나는 그의 말에 맞장구를 친다. 네, 후제이트 훌륭한 트럭입니다. 아마 후제이트를 사신다면 후회하지는 않을 겁니다. 후제이트는 인류 회사에서 제작한 것이고 양심적인 세일즈맨들이 판매하는 것이니까 믿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나가면 그는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데 논쟁의 여지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후제이트가 최고라고 말했고 나 또한 그렇다고 맞장구를 쳤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화제를 바꾸게 되고 화이트 트럭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말하게 된다. 그 전에 나는 어떠했는가? 상대방이 후제이트 트럭에 대해서 칭찬하기 시작하면 나는 후제이트 트럭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그런데 내가 후제이트 트럭에 대해서 험담을 늘어놓을수록 상대방은 더욱더 그 후제이트 트럭을 두둔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러는 사이에 그는 후제이트 트럭이 좋은 것이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그러니 내가 트럭을 팔지 못했던 것이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지금은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하지 않는다.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득이 되기 때문이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은 논쟁을 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승리를 쟁취하고는 무한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의 벗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 승리는 공허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공허한 승리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벗을 택할 것인가? 당신은 무엇을 택하겠는가? 우드로 윌슨 내각의 재무장관 윌리엄 G. 맥카드는 오랜 정치 생활에서 무지한 사람을 논쟁으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배웠다고 한다. 맥카드는 무지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나의 경험으로 미루어 본다면 교육 정도에 상관없이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논쟁으로 그의 생각을 변화시키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실례를 들자면 소득세 전공인 프레데릭 S. 파슨스라는 세무사가 정부의 세무검사관과 논쟁을 벌이게 되었다. 어떤 항목에 기재되어 있는 $9,000가 문제가 되었는데 파슨스는 이 $9,000가 현실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채권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에 대한 과세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통용될 수 없는 채권이라니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들어본 일조차 없소. 이것은 분명히 과세 대상이요. 이게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니 그런 터무니없는 말이 어디 있어. 정부의 검사관은 완강하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 점에 있어서는 파슨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이 문제로 논쟁을 벌였지만 조금도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검사관은 냉정하고 거만하며 완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번 우기기 시작하면 분명한 사실이나 이론조차도 수긍하려 들지 않았다. 그래서 파슨스는 그와의 논쟁을 멈추고 화제를 바꿔 그를 칭찬해주기도 했다. 물론 이 문제는 검사관님이 결정해야 할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에 비한다면 참으로 하찮은 것이지만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쩌면 틀렸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내가 소득세 부과에 관한 것을 연구하기는 했지만 그 지식은 모두가 책에서 얻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사관님의 지식은 경험으로부터 얻은 것이니 나보다 정확할 겁니다. 나는 검사관의 직업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소득세에 대한 참된 지식을 터득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파슨스는 자기가 부러워했던 점들을 솔직히 검사관에게 털어놓았다. 그러자 검사관의 표정도 풀어졌으며 그들의 논쟁은 거기에서 그쳤다. 검사관은 편안한 자세로 앉아 그의 경험담을 말하였고 나중에는 서로의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었다. 마지막에는 그 문제를 자세히 재검토하여 수일 내로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사흘 후 검사관은 직접 파슨스의 사무실로 찾아와서 그 항목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세무검사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통된 약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자기가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고 싶어 했다. 그래서 파슨스와 논쟁을 할 때 그의 권위를 주장함으로써 존경받고 싶은 의욕을 충족시켰던 것이다. 그렇게 그의 가치가 인정되고 그의 자아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자 그는 다시 친절한 인간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나폴레옹 왕실의 수석 시종인 콘스탄트는 조세핀을 상대로 가끔 당구를 쳤다. 콘스탄트는 자신이 썼던 나폴레옹의 사생활이라는 책에서 그때의 일을 이렇게 적고 있다. 나는 당구에 상당한 조예를 지니고 있었지만 항상 그녀가 아슬아슬하게 나를 이길 수 있도록 승부를 조작했다. 그 일은 그녀에게 대단한 기쁨을 주었다. 우리는 콘스탄트로부터 불멸의 교훈을 배우자. 그래서 고객과 애인과 남편과 아내로 하여금 가끔씩 벌어지는 하찮은 말다툼에서 우리를 이기게끔 만들어주자. 언젠가 링컨은 동료들과 과격한 언쟁을 일삼기 예사인 젊은 사관에게 이렇게 충고한 적이 있었다. 뜻을 높이 세우려고 결심한 사람이라면 사사로운 언쟁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법이네.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의 성격을 더럽히고 자제력을 잃게 하는 결과를 감수하는 짓은 피하지. 만약 어떤 일에 반 정도밖에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차라리 양보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네. 그 일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계획에 물리기보다는 차라리 그 계획에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지. 개를 죽인다 해도 그 계획에 물린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네.
자, 여기가 165페이지입니다. 논쟁은 피한다. 사실 이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감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런 얘기했죠. 요즘에 가정에서 부딪히는 일이 참 많다고. 여기서도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네요. 애인과 남편과 아내로 하여금 가끔씩 벌어지는 하찮은 말다툼에서 우리를 이기게끔 만들어준다. 그렇죠. 뭐 직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은 애인과 남편과 아내. 맞습니다. 가정. 이거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사실 이 챕터 말고도 인간관계론이라는 이 책에는 정말 좋은 소제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읽은 파트 3의 좋은 관계를 만드는 대화법, 여기서도 보면 1번 논쟁은 피하다 말고 2번에는 상대방의 실수는 지적하지 말라. 자, 또 3번은 작은 소제목 3번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라. 소제목 4번은 공손하게 말한다. 소제목 5번은 숭고한 마음에 호소한다. 소제목 6번은 경쟁 심리를 자극하라. 그리고 또 대제목으로 상대를 이해시키는 특별한 방법, 또 대제목 5번째가 상대를 설득하는 9가지 비법, 대제목 6번째 누구든지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비법. 이렇게 정말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죠. 이거 다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여러분도 많이 그러겠지만 이 사람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드네요. 이렇게 계속 말을 많이 한다는 게. 근데 이 모든 과정이 말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그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도 이 책을 결국은 끝까지 다 읽었거든요. 근데 뒤에 보니까 부록에도 되게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어쨌건 참 이 책 권할만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좀 더 다른 내용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은은한 책방의 방지기 닥터 실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